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더십이라는 책을 통해서 리더십의 유형 및 리더십의 적용과 같은 그러한 리더십과 관련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게재한 하버드 교수님들의 경영학 교수님들의 그러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찰스 파커스 교수님께서 쓰신 5가지 리더십 스타일의 리더십 유형 중에 혁신형 리더십의 내용부터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형 리더들은 다른 스타일의 최고 경영자들이 속한 기업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이 매드, 이 테네코의 최고 경영자죠. 이 매드가 언급했듯이 반항적인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귀찮게 구는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탈적인 행동을 조직 내에서 하는 사람이 혁신형 리더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회의를 부드럽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들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문을 제기하고 계획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은 이 기업이 과연 100년간 영속하는 기업이 되겠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회사를 촉구하는 그러한 발언을 많이 하면은 회의 분위기가 삭막해지죠. 테네코의 최고 경영자인 매드는 그가 최고 경영자로 임명되면서 채용한 한 종업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난민으로 미국에 온 후에 스탠포드 대학을 마치고 백악관에 들어갔는데, 그는 내가 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공격적이고 총명한 사람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혁신적인 사람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이 성향과 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안정성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혁신적인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매드는 그 사람의 상급자를 여러 번 달래야 했다고 말했는데, 그는 정확히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성과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형 최고 경영자들은 5가지 스타일의 리더들 중에 가장 힘겹고 대담한 리더십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혁신형 리더들이, 왜냐하면 변화는 항상 반론, 그리고 불편함, 그리고 저항을 동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의 모든 혁신형 리더들은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들도 속도를 조절하여 사람들에게 좀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자연적인 흐름을 추구하고자 하는 충동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혁신형 리더십이 때로 최고 경영자 개인의 개성과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유도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원래는 이제 성격이 혁신적인 그런 성격이 아닌데 혁신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성향과는 다른 그러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드만은 혁신형 리더십은 일종의 소명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변화를 위한 변화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을 모래성을 지키고 있는 꼴이 될 것이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경쟁자들은 당신을 앞질러 갈 것이고
고객들은 당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그냥 놓아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경영을 하는가라는 그런 말을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소제목으로 당신에게 맞는 리더십 스타일은 이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경영 전망에 관한 최근의 포럼 중에 이제 이 책을 쓴 당시가 2001년,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 책인 것이죠. 이번 연구를 통하여 최고 경영자가 과연 필요한 존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과거에 본사에서 단독으로 행해졌던 의사결정이 개별 사업 단위로 이전되면서 사업 단위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최고 경영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이 이제 2001년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파트별로 나누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파트가 중요하지 이 최고 경영자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제기되었던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최고 경영자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은 최고 경영자들이 아직까지 리더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타고난 카리스마적인 개인적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조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리더의 자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비즈니스 리더들은 뚜렷한 목적을 설정하고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조직의 모든 시스템을 조직의 방향성에 맞게 조정해야 되고, 조직의 관심을 공통 목표에 맞춰 나아가는 공통 목표에 맞춰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5가지 리더십 스타일은 최고 경영자들이 명료성, 일관성, 헌신성을 다지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5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를 들면 전략형 리더십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인적 관리형 리더십도 배웠고, 전문가형 리더십도 배웠고, 규제형 리더십도 배웠고, 마지막으로 혁신형 리더십까지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 5가지 스타일이 결국은 이 CEO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명료성, clarity, 이 명료성과 일관성, consistency, 그리고 헌신성, commitment. 바로 이러한 이러한 CEO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5가지 리더십의 리더십 스타일 중에 CEO가 어떠한 리더십 할 것인가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목적은 이거라는 것이죠. CEO는 명료한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의사결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가 회사에 대해 또 직원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 3가지 3C 이 3C를 갖추기 위해서 이 리더십 스타일을 선택하는 과정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들의 스타일이 리더십 스타일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기업 상황에 정확하게 맞도록 계획된 스타일은 정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아직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 둘 간의 강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언급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스타일이 어떠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스스로 어떤 자질이나 그런 스타일들이 그 리더십 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연구 결과가 저자들이 예상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최고 경영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최고 경영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어떤 최고 경영자들은 5가지 리더십 스타일을 조금씩 다 사용하고 있어서 결국 조직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조직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다 혼재되어 있으니까는 상당히 기업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결정된 일정표의 하루를 보내거나 새롭게 돌출된 여러 문제들에 쫓겨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즐거움과 편리성에 치중하면서 타고난 천성에 따라서 이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었고, 낙천적이고 즐겁게 이 CEO로서 살아가는 스타일인 것이죠. 어떤 리더들은 항상 혼란을 야기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조직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건 리더십이 거의 갖춰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 모두 최고 경영자가 뚜렷한 의도 없이 조직을 리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명확성, 그리고 어떤 헌신성, 그리고 지속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 이렇게 저렇게 그냥 조직을 이끌어가다가는 조직의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5가지 스타일은 분명히 성공을 보장해주는 비결은 아니며, 또한 모든 최고 경영자들이 오직 하나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경영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스타일은 리더십을 이어온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준다라고 하면서, 즉 최고 경영자가 그들의 많은 직무에 어떻게 의미를 주고 그것을 구조화시키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바대로 조직을 이끌기 위한 리더십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준다라는 연구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비평 및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자는 최고 경영자의 5가지 리더십 형태에 대해서 이제 종합을 하고 있으면서 리더십이 명료성, 일관성, 헌신성을 다지기 위한 방향성을 가져야 함을 잘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의 5가지 스타일 중에 자신의 조직에 적합한 리더십의 형태 및 그러한 형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있을 텐데, 그 조직에서 과연 이 5가지 리더십 중에 어떤 리더십이 적합한 리더십일까요? 전략적인 리더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리더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전문가형 리더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일까요? 규제형 리더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혁신형 리더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혁신형 리더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신규 상품을 개발하거나 출시하는 것, 그러한 기업의 성격에 좀 맞는 부분들이고, 규제형 리더십은 은행과 같은 그러한 금융기관에 좀 맞는 그러한 스타일들, 전문가형은 어떤 연구소와 같은 그러한 쪽에 맞는 그러한 스타일, 인적 자원 관리는 다양하게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리더십이고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형 리더십은 전략 컨설팅 회사라든가 그런 회사들, 아니면 어떤 변화 가운데 M&A 가운데 있는 그런 회사들, 아니면 기업이 회생하거나 워크아웃 중에 있는 그런 회사들 가운데 이런 전략형 리더십 정도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하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약간 금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규제형 리더십이 많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강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리더십과 아니면 혁신적 리더십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 리더십이 혼재되는 건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리더십씩 그렇게 한번 대입해 보면은 우리 조직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부록 부분으로 넘어가서 개인적인 성격과 리더십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성격과 리더십 관계, 부록에 있는 부분들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이 정말로 개인적 인성과 전혀 다른가? 라는 토론 중에 이러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 토론할 때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십은 타고나는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표현에 모두 부정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개인적 인성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가, 아니면은 리더십은 타고나는 개인적 성격인가, 이 두 가지 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개성에 의존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개성이 효과적인 리더십의 결정 요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리더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것에 맞는 최선의 리더십 스타일을 선택하였다는 것이죠. 일종의 먼저 상황 파악을 하고, 자신에 있는 기업적 여건이 어떤지 상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리더로서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난 뒤에, 그렇다면 최선의 리더십 스타일은 무엇인가, 아까 전에 보았듯이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선택된 리더십이 최고 경영자의 특성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업 경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후천적인 리더십 자질을 스스로 개발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뱅크 아메리카의 로젠버그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는 스스로가 규제형 경영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뱅크 아메리카는 규제의 강도가 높은 금융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잘못이나 뇌물수수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뱅크 아메리카는 고객들을 위해 엄격한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 경영자는 고객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이 로젠버그가, 이 뱅크 아메리카의 CEO가 규제를 선호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 성격은 어떤가라는 것인데, 그는 결코 그렇지 않으며 그는 오히려 여유 있고 상냥하며 사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리더로서의 모습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나는 규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오히려 마케팅적 기질이 강한 사람이다. 하지만 현실은 규제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자신이 처한 이러한 상황, 금융사, 뱅크 아메리카라는
이 환경을 따라서 자신의 성향이 원래 규제형이 성격이 아니지만 무엇을 해야 될 것인 것을 생각했을 때 바로 리더십 스타일로서 이 규제형 리더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네코의 최고 경영자인 매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매드가 1992년도 초에 30억 달러 규모의 기업의 리더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회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하지만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테네코가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죠. 분명히 테네코는 매우 매력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사업 구조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한 곳으로 힘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체계화된 자본 배분 시스템과 목표에 대한 평가 및 보상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체계적인 전략 수립 과정은 없었고,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매드는 테네코가 다음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가 보상 시스템도 다 갖추어져 있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매드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 세기 지나면 100년 지나면 없어질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드는 전투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네코의 회사에 대해서 매드가 인식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상황은 한 곳에 어떻게 집중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100년 지나면 없어질 그런 회사다라는 것이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테네코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즉 혁신형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CEO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드는 리더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혁신형 리더십의 기법들을 사용하였으며 새로운 정책과 절차들을 도입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였으며 직무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 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종업원들을 해고시키고, 이러한 변화의 행진은 전 세계의 테네코를 변화시킬 때까지 계속됐다. 굉장히 혁신형적인 그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매드였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 내에 있어서. 하지만 바로 이 매드가 변화를 추진하는데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 것이죠. 그 성격이 그래서 그가 이런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부드럽고 심지어 차분한 성격을 가졌으며, 사실 그가 인터내셔널 페이퍼라는 최고 경영자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매드가 전에는 인터내셔널 페이퍼라는 최고 경영자로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에게 더 어울려 보이는 스타일은 인적 자원형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테네코에서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였고 매드는 이에 도전하였으며 이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리더십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리더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리더십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최고 경영자의 개인적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이 잘 부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유머 감각이 있으면서 소박해 보이는 허브 켈러호, 이 허브 켈러라는 분은 그 개인적 특성도 리더십 특성과 딱 들어맞는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전임 경영 파트너인 스티브 프리드만의 단아하고 까다로운 그러한 성격은 어떤 조직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 사람 성격이 굉장히 까다롭고 신중한 성격이 있잖아요. 단호하고. 그런데 그 리더십 스타일이 그냥 골드만삭스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바로 적용되는 그러한 핏이 맞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성과 리더십 스타일 간의 이러한 적합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죠. 우연히 이 리더십 스타일과 개인의 개성이 딱 맞았다. 어떤 최고 경영자가 기업이 처한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채택한 리더십 스타일이 다양스럽게도 자신의 개성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특정 조직 구성원 또는 조직 집단에서 요구되는 리더십과 비슷한 개인적 특성을 가진 사람을 최고 경영자로 선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을 리더십 자리에 앉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사회에서 기업이 확고한 전략적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내려졌을 거라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어떤 최고 경영자가 필요하겠는가라는 질문이 발생하는 것이죠. 종업원 개개인을 지도하고 이들에게 고난을 위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사람보다는 자료를 수집하고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고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현재와 미래상의 경로에 대해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 전략형 리더가 특징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 미래의 골, 성취돼야 될 골을 선택하고 이것을 쭉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울 수 있고 그것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바로 전략형 리더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회는 이미 전략가로 행동하고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며, 이렇게 선발된 신임 경영자는 늘 해왔던 것처럼 전략형 리더십을 지속할 것이고, 이런 것을 최고 경영자의 자연스러운 직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은 늘 전략형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다 알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전략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앉히면은 그 사람 스타일이 전략형 리더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CEO의 위치와 어떤 스타일이 중요하다. 리더십 스타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마 과학자들이 리더들의 유전적 특징을 발견할 때까지는 개성과 최고 경영자의 스타일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인데, 그러나 비록 과학자들이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양육 상태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일반적인 고유의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후천적으로 리더십을 교육해서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 하여도 천부적으로 타고난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존재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평 및 토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본 브로그의 내용을 통하여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로젠버그나 테네코의 매드의 예를 제시하면서 리더십이 내부적 성격보다는 외부적 맥락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좀 잘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적합한 형태이며 이것을 개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처한 외부적 맥락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조직 내 분위기를 회복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 조직이 어떤 법률이나 규정에 위배함이 없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규칙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회사인가? 라는 것을, 이러한 맥락들을 보면서 이러한 리더십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의 성격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대로 세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 성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때에 맞는 리더십으로 자신을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성격과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 왔을 때는 그 일을 해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드나 로젠버거 같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아니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이 보인다고 해도 그 겉모습을 보고 CEO의 자리에 그냥 앉히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해왔던 업무 스타일이나 리더십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쭉 놓고 오랜 세월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쭉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CEO를 결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까지 하고 5장은 이것으로 끝내고 6장에서 경영의 인간적 측면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토마스 틸 교수님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경영의 인간적 측면 토마스 틸 교수님. 오래된 논문이라서 아마 이 교수님이 현재 계실지 아니면 퇴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리더십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을 많이 쓰셨다는 것이겠죠. 경영의 인간적 측면입니다. 소제목은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되겠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는 회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핵심이 경영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의외로 많은데 구성원들에게 직무의 문제점에 대해 물어보아도 대부분은 경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일에 뭐가 잘못된 점이 있어라고 물으면은 이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일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잘못됐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살펴보더라도 변화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대개 경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의성을 가로막고 출세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의 목록을 작성해보고 조직의 성공을 지어야 하는 항목들을 열거해 본다면은 또한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데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작성해 본다고 하면 아마도 이 목록의 첫 번째 줄은 경영자가 장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영의 어떤 책임이 크고 누가 경영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린 것이죠. 세상에는 형편없는 경영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경영자가 없는 완전한 수평 조직에서 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사의 일을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지금 저 상사가 되면 저보다는 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경영에 관한 어떤 측면들은 얼핏 너무나 쉽게 보여서 어이없는 실수가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을 자신이 맡게 되면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데 물론 일부 사람들은 우수한 경영자가 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수한 경영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저 자리에 가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CEO가 되어서 좋은 CEO, 특히나 탁월한 CEO가 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CEO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경영자 역할에 도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을 읽는 사람, 여러분과 같이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 중에 CEO가 될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는 논문 같습니다. 경영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은데 과학적인 경영 기법으로 합리적인 생산을 하고 부를 민주적으로 분배하며 과학을 상업화하고 인간의 수명이 배로 연장되기 이전의
그 살기 어려웠던 세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과학적 경영은 분명 세상을 바꾸어 놓았는데, 즉 훌륭한 경영은 놀라운 기적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저 그런 수준의 경영이 만연해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된 까닭은 경영의 자질에 대한 유전자가 선천적으로 결핍된 사람들이 태어난다든지, 자질 미달의 사람이 승진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교묘히 조작될 수 있다든지 하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조직 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훨씬 더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훌륭하게 보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영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답답한 생각이 들고 불평하게 되는 경영자들도 실제로는 경영을 잘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밑에서 보기에는 답답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형태로 경영이라는 것이 요즘은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직무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경영자들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요구받으며, 예를 들자면 처음 경영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재무나 원가, 또한 자원 배분, 개발, 마케팅, 생산, 기술 등 기타 수십 가지에 달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통적인 경영 기법을 습득할 것을 또한 요구하며, 그뿐만 아니라 또한 전략, 설득, 타협, 장문, 연설, 청취 등의 테크닉에도 통달하기를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것이지만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힘든 거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기업을 경영해 나가고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러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이지만 탁월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쉽지는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경영자에게 조직의 성공을 책임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 이를 아낌없이 나누어 줄 것을 주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은 또 많이 하면서 돈은 또 많이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경영은 잘해주고 또 회사는 발전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리더십이나 성실성, 그리고 성품을 규정하는 자질들, 예를 들면 비전이라던가 인내, 열정, 예민함, 몰입, 직관력, 지성, 윤리적 기준, 카리스마, 행운, 용기, 끈기, 심지어 때로는 겸손함까지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영자들이 우리의 이익을 영구히 대변해주는 친구요, 스승이요, 수호자였으면 하고 바란다는 것이죠. 일종의 슈퍼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들을 모두 제대로 수행하려면 아마도 성 베드로, 그리고 피터 대제, 나폴레옹의 능력을 모두 합해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자에게 거는 기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기대 자체가 높으니까 그 기대에 맞출 수 있는 경영자가 사실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제목으로 경영이란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경영이란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도 경영자들 모두가 자질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그저 그런 평범한 경영자를 찾는 것만큼이나 쉽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훌륭한 경영자들을 만날 수 있으며, 이 경영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첫째 부류는 매우 뛰어난 경영자들로서 실제로는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천부적인 경영자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무기술서상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능력과 덕목을 전부 다 갖추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위대한 경영자라고 주저없이 부를 수 있는 훌륭한 경영자와 상사들이 있다라는 것이도 사실 그런 분들이 있죠. 성실하게 탁월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류의 경영자들을 예의주시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비록 그들의 수는 적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사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냈어도 그렇지만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리더로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 결과 그의 영향력이 흘러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각 직장 내에 있는 중요한 리더의 모습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경영자가 드문 한 가지 이유는 경영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효율성은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 성품은 경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 번에 걸쳐 이야기된 부분들이고 실제로 기술적인 것을 다루는 것은 많지만 성품적인 것을 다루는 부분들은 적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다루어줘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한 사실입니다. 경영자 교육에 있어서 통계학, 데이터 분석, 생산성, 재무관리, 서비스 제공 등의 경영과학 분야들은 오늘날 당연시되고 있는 과목들인데 이러한 분야는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과목들인 거죠. 그러나 위대한 경영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면 이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위대한 경영자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정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위대한 리더십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럼 그렇게 어떻게 리더십을 키울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용기라던가 성실성과 같은 능력을 그들에게 주입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때문에 경영에서 인간적 요소의 중요성이 경시되는 경향이 심화되어 왔을지 모른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가르칠 수도 없고 구체화할 수도 없고 또 주입한다고 해서 주입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경영자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물론 직장은 보육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자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은 시장 점유율, 성장률, 수익 같은 것들을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복한가 이런 것들까지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그들의 책임은 아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유용하고 유쾌해서 이제까지 맺어온 인간적인 관계를 등한시하게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경영자들은 경영이 단순히 반복되는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임을 깊이 통찰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기계적이고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인간적인 하나의 상호작용, 깊은 상호작용이 바로 경영이다 라고 경영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교수님께서는 토마스 틸 교수님께서는 지난 7년 동안 HRB 편집인으로서 일하면서 수많은 위대한 경영자들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을 가지게 되었는데 당시 필자는 창업자들이나 최고 경영자를 만나 그들이 직면해서 분석하고 실험했던 그러나 항상 해답이 나온 것은 아니었던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물론 그 이야기들이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인류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경영자로서 인류 경영을 해나간다는 것, 즉 인간적인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회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경영이 고도로 인간적인 활동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덕목들 가운데 왜 성품이 교육에서 얻은 지식보다 또 더 중요한지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영자의 성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리더십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 경영자의 어떤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지만 그것이 또한 조직원들에게는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이러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런 여러 법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법제화되기도 하고 경영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컴퓨터나 마케팅에 문외한 상사라고 할더라도 그가 성품이 훌륭하다면 우리는 그를 좋아하고 그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되는데, 반면 아무리 기술적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라 하더라도 인색하고 비열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그를 싫어하고 심지어는 일을 방해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앞부분에 적었던 경영자의 자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술에서부터 점차 기본적인 덕목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항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용기와 끈기가 없다면 어떤 경영자도 탁월한 경영자를 꿈꿀 수 없을 것이며 그 밖에 다른 필수적인 덕목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필수적인 그러한 성품적인 항목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항목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이냐 라는 것들을 다루면서 여기에 첫 번째 내용으로 통합적인 상상력이라는 소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탁월한 경영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 한 기업의 비전과 전략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독창적이어야 하고, 독창성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고, 때로는 직관과 반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창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기존의 관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것이 좋아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쌓아왔던 것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직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바로 하나의 통합적인 상상력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과 요소들을 묶어서 하나의 독창적인 통합체를 만드는 데는 바로 현명함과 재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통합적 상상력. 이 통합적 상상력, 영어로는 이잼 플라스틱 이매지네이션. 통합적인 상상력이라는 것인데, 에젠 플라스틱, 좀 들어보기 좀 힘든 그런 단어네요. 이 통합적인 상상력이라고 불리는 이 능력은 대체로 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되지만, 이러한 능력은 경영자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로젠블러그 가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젠블러스 가문. 할 로젠블러스의 중조부인 마커스 로젠블러스라는 분이 계신데 1892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여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다른 여행사와 똑같이 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따라서 서류 작성과 승차권 판매가 업무의 전부였던 다른 경쟁사와는 달리 그는 이민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창적이죠. 그는 가난한 유럽 이주자들을 위해 단돈 $50로 증기선 승차권을 구입해 주었고, 엘리 섬에서 통관 업무를 도와주었으며 필라델피아까지의 교통편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는데 당시 이민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마커스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일종의 은행 역할까지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창적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여행사를 통해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정착해서 직장을 얻게 되면 한 번에 5센트 내지 10센트를 자기에게 저축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식구를 데려올 정도로 충분한 돈이 모일 때까지, 궁극적으로 전체 가족이 미국에 안전하게 합류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립 당시부터 로젠블러스 여행사는 상상력이라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몇 년 후에 회사는 두 가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민자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국으로부터 여행업이나 은행업 중 하나를 포기할 것을 종용받았다는 것이죠. 여행업을 하든가 은행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이렇게 이제 종용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로젠블러스 여행사는 레저 여행 안내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좀 더 레저 여행, 레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여행 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90년이 지난 1970년대 후반에는 손자인 할로젠블러스가 회사를 이어받았는데, 그는 다시 한번 사업을 재창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풀리자 질서와 안정은 사라지고 대혼란이 일기 시작한 것이죠. 두 도시 간에 두세 가지의 서로 다른 항공요금이 막 난립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딱 규제해가지고 항공요금을 통제했는데, 이것이 풀리면서 니나 저나 이 항공사 저 항공사 자기 천차만별의 항공요금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항공사, 항공시간표, 항공요금 등 모든 것들이 무질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적절한 요금이 무엇인지 알아내느라 진이 빠져 화를 냈고, 여행사는 여행사대로 그 혼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고 난감해하고 있었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할은 오히려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혁신이었던 컴퓨터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컴퓨터로 이것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AI와 같은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당시 항공사의 전자예약 네트워크 이용을 위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할은 자신이 모든 시스템에 다 가입하고 자기 컴퓨터 시스템에 각 항공사의 요금을 모두 다 모아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각 항공사가 얼마의 그러한 요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쫙 보여주고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아주 창의적이게 만든 것입니다. 직원들에게는 단말기를 구입해주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그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의 이익에 보다 많은 관심을 주었으며, 열정과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해서 새로운 팀워크를 구축했다는, 그러니까 인사 관리에도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모든 노선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보장한 것이죠. 가능한 많은 회사의 기존 고객을 자기 회사로 끌어들이려고 하였는데, 할은 우리의 최대 경쟁 우위는 정부 규제가 풀리면서 경쟁의 규칙이 달라졌을 때 우리 사업이 더 이상 여행 알선업이 아니라 정보 사업에 속해 있다는 점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의 물결이 정보화 사회잖아요.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하나의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창의성을 개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경쟁 우위를 다진 것이죠.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어떤 경영적인 행위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젠블러스의 상상력은 4세대, 100년을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영속적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변화와 그것에 대한 상상력의 발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연한 태도들, 그리고 과학기술 변화하는 그런 흐름, 트렌드를 읽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능력,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경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요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비평 및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이 토마스 틸 교수님은 경영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경영자의 첫 번째 자질로 통합적 상상력을 예시를 통해서 잘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로젠블러스 회사의 그런 예를 통해 잘 설명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상상력을 개발시킨 그러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특히 CEO가 되어서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조류에
아니면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고 그것을 개척해 나가며 새로운 것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한 태도와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존의 것을 고수하기 쉽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계속 밀어붙이고 하기 쉬운데 어떻게 하면 이런 유연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하나의 숙제인 것이죠. 우리의 조직, 우리의 어떤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열린 사고와 또한 어떤 포용력과 또한 새로운 어떤 분위기에 쉽게 적응해 나가는 그러한 스타일은 바로 유연성을 가지고 또한 늘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들,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늘 이렇게 새롭게 변한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 그리고 또한 자신은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소통, 교류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그때그때 흡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CEO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리더십적인 자질을 가진 그러한 리더십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한번 이러한 우리 자신도 이 토마스 스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CEO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CEO가 되었을 때 아니면 지금 우리가 CEO라면은 과연 이러한 하나의 상상력, 통합적인 그것도 에셈 플라스틱, 이 통합적인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내가 CEO가 되면 행동할까? 아니면 지금 내가 CEO라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발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 거 벤치마킹 해도 좋고요.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삶과 관심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통합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가? 회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긴 시간인데 또 함께 수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또 이렇게 비가 많이 계속 쏟아붓고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운전 조심하시고 또 이제 여름 7월인데 휴가 계획 잘 하시고 이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강의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좀 여유가 있으시면 좀 들으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또한 CEO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조직을 그러한 어떤 통합적인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